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주요 경제 지표 돼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주요 이 금융 경제 지표 이 파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분야는 뭐 이자율이라든가 기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 또는 뭐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냐면 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그러면 돈에 대한 뭐다? 돈에 대한 이자. 그 돈에 대한 어떤 이용을 한 대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자 또는 뭐라한다? 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일정한 기간이 지납니다. 그럼 지나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죠. 이 평가를 우리가 이제 이자로 얘기하는데 이런 가장 쉽게 쓰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현재 내가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내가 잠시 뭐하고 포기한 것이죠. 포기하고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 사용 대가죠. 그 사용 대가로 나에게 뭔가 줘야 되겠죠. 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금리 또는 뭐 이자율이다. 보세요. 일정한 동안에 그 사용 대가, 돈에 대한 사용 대가 또는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겁니다. 이 포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은 부득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수업을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죠. 바로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가지고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다. 그럼 보세요. 현재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이것을 포기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대신 내 돈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자다. 이렇게 금리다. 이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 하는 것은 돈의 시간적 가치다. 또 어떤 걸 선택한 것에 대한 포기한 대가다. 또는 뭐 사용 대가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다? 이게 이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자가 결정되는데 그 이자가 무슨 금리가 결정되는 요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자가 결정되는 구조는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모든 경제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로 첫째 뭐냐면요. 바로 첫째 여러분들이 자금입니다. 요 자금에 대한 돈에 대한 뭡니까? 바로 수요죠. 이 수요와 뭐다? 공급이다. 그럼 이게 그 자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바로 이자율이 결정되겠죠. 이건 가장 쉽게 보세요. 여기 봐요. 우리가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Q,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이것을 가지고 P, 이자율이라 봅시다. 이건 이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이자라 봤을 때, 왜 이자가 오르고 내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돈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고, 돈에 대한 무슨 곡선이야? 공급 곡선이 되죠.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이죠. 요점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바로 P1의 이자가 결정되고, 여기서 Q1의 뭐가 됩니까?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금에 대한 보세요. 자금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렇게 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자금에 대한 수요자는 누구라 했어요? 그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인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수요자가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요는 주로 누구가? 기업이고 공급은 주로 누구고? 가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기업이 보세요. 기업이 만약에 경기가 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면은 기업들은 뭐가 됩니까? 투자가 증가하죠. 그럼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뭐가 증가합니까? 수요가 증가해. 그럼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봐.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왔죠. 그럼 여기로 왔으니까 이게 이제 P2로 가죠. P2로. 그럼 보세요. 바로 이자율이 뭡니까? 오르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제 이자입니다. 그 이자율이 많다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라. 그럼 경기가 불황이라 하면 수요가 뭡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일로 오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감소해버리면 여기에서 여기로 왔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P3가 되죠. 그러면 이자율은 뭡니까? 하락.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자율은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이자율은 뭐하고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이것을 똑같이 놓고 보세요. 똑같이 놓고 이것을 가지고 Q, 이것을 가지고 P로 놓고 그럼 이제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 여기서 이제 P1 이것을 가지고 Q1이라고 봅시다. 그럼 요번에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이 이렇게 증가,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급 증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요, 바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나죠. 그럼 저축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은행의 예금이 늘어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줄 돈이 늘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자금의 공급이 증가해서 증가하니까 바로 요점에서 만났죠. 그럼 여기 만나니까 여기 이제 P2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뭡니까? 하락.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만나 떨어지게 되죠.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공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공급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공급이 감소하니까 여기에서 만났죠. 그럼 여기서는 P3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율은 뭡니까?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자금에 대한 공급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함으로써 이자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시중에서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느냐,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느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게 감소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바로 물가지수죠. 이게 물가지수입니다. 그럼 이건 보세요.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바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져.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돈 많은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하고 지금 이제 돈 많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뭐가 올라가죠? 물건 가치가 올라가. 물건 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물건 값이 오른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물가가 이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은 뭐다? 이자율대입니다. 이자율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자율을 높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의 차이점이잖아.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을 찾으려고 하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지수를 빼면 됩니다. 요거 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실질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상승하면은 이자율도 뭔다?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바로 이게 차입자죠. 이 차입자의 누구? 바로 신용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입자의 신용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잘 아시겠죠? 이자율이 왜 신용도가 떨어지면 높게 하느냐? 그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가서 떼먹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뭐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혹시라도 떼일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그 신용도가 1등급, 2등급, 3등급 되는 사람들은요, 이자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전화해요. 돈 좀 빌리가라고. 그런데 사실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가 버리면 뭐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우리가 은행에서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그만큼 개인의 신용도, 그 신용도가 높으면 뭐하고 이자율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뭐요?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자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차입기간입니다. 봐요. 이게
차입 기간이다. 그 차입 기간이라 하는 것은 여기 기간이 길다. 그럼 기간이 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자율도 뭐냐? 이자율도 높아. 오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린다 생각해봐요. 빌려가지고 한 달 만에 갚아야 되는 거하고, 내가 돈 빌려가 10년 후에 갚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갚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할 용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10년 후에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장기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가 뭐다? 이자가 오른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또 하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익 기간이 길다는 것은요, 이제 반대로 하면은 또 위험성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빌려줬는데 한 달 후에는 내가 떼먹을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죽고 없을지도 모르잖아.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그 기업에는 소니입니다. 소니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여러분들 휴대폰 시장에서 뭐 노키아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모토로라 이런 회사 많이 들어봤죠? 지금 거의 뭡니까? 이름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기업들은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는 엄청나게 위상이 달라진다 그래요. 우리나라 현재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전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후에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지 아니면 10년 후에 사라지고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야. 그러면 기간이 길다는 것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오를 수도 있지만은 위험성도 많다. 그러니까 못 받을 가능성도 많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 낮다.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뭐냐면 정부 정책이죠, 이게. 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은요, 그 경기 변동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계속, 그럼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높다면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와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역전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여러분들이 뭐냐 경기가 자꾸 좋아지다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바로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 돈 빼가지고 간다 하는 거야 자꾸 이게.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느냐,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느냐, 아니면 기준금리 올리느냐, 기준금리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이자율도 뭐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뭐한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이자율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은 금리가 오르든 내립니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뭡니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거나 내렸을 때입니다. 내렸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계야. 그러면 가계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만약 이자가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자가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느 게다 저축을 많이 늘리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저축을 늘리겠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뭡니까? 은행에 적금해봐야 돈도 얼마, 이자 안 붙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소비를 늘리는 거, 저축을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자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가계에서도 소비를 늘릴 것이냐, 저축을 늘릴 것이냐, 이런 것을 뭡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은 이자율이 오르면은 가계에서는 소비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바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업은 반대되겠죠.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은 보세요. 투자를 늘리나 줄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은 이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이고, 바로 이자가 내리면 투자를 늘리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가계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를 줄이고, 이자율이 내리면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물가락하는 거야. 이게 이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자가 올랐어. 그럼 보세요.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그럼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이자 부담만큼은 기업은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잘 봐요. 그럼 우리가 이 이자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어. 비용 부담이 늘으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서. 그럼 생산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요? 판매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은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자 올라가도 물건값이 올라. 그 물건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수요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수요를 줄이죠. 총 수요를 줄이면 물건값이 오르니까 안 산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물건값이 올라가지고 총 수요가 뭐하고 감소해. 감소하면 물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자율이 올랐을 때 이거는 두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한 면은 뭐냐? 이자율이 오른다는 말은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건값이 오른다 하는 거야.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물건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 하는 거야. 그러면 총 수요가 감소해.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도 살 사람이 줄어들어.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물건값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자율 상승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물가 하락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오르고 내림으로써 어디에 영향을 준다?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해외 자금에도 영향을 준다. 좀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자율하고 미국의 이자율을 놓고 우리나라 현재 정책 당국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엄청나게 바닥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실업 대란 하면서 좀 난립니다. 그러면은 그 실업 대란 경기가 불황이면 이자율을 내려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는 경기가 이게 좀 호황이라 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 미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투자했던 우리나라의 그 자금이 미국으로 자금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자율이 미국이 역전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더 높아.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 불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뭡니까? 투자를 줄인다 하는 거야. 그럼 투자를 늘리려고 하면은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오르면은 외국에서 해외 자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해외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또 이자율이 오르고 내림으로써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아까 중앙은행이 이 정책 당국에서 정책 결정할 때에 그 시중의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뭐 해야 됩니까? 충분히 잘 고려해서 이걸 잘 결정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가라든가 가계 소비 동향이라든가 기업의 투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시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되면요. 항상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제가 등장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누구냐? 한국은행 총재가 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는 날이야. 그래서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합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는 날,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뉴스 탁 틀어보세요. 이게 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딱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 결정이라는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금리가 결정되고 그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주는 것까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금리의 종류. 이 금리의 종류인데 이 금리의 종류는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죠.
그럼 첫째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 달리하고 뭐가 있어요? 복리가 있죠. 그럼 이제 달리와 복리는 간단합니다. 달리는 이자가 뭐라는 한 개라 하는 거야. 이자가. 복리란 말은 이자가 몇 개란 뜻입니까? 2개란 뜻이야. 그럼 이건 뭐라? 요 달리는 요거는 뭐냐면은 원금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복리는 이자를 2개 준다 하는 겁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도 준다 하는 거야. 이자를 2번 계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하고 복리의 다른 점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봐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요거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연 이자율이 10% 가정하면은 1년 지났을 때입니다. 1년 지났을 때 달리로 계산하면 보세요. 1년 지나면 이자 얼마 붙습니까? 10만 원 붙습니다. 2년 지나도 이자가 얼마 붙습니까? 10만 원 붙어. 왜? 원금에만 이자를 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1년 지나면 내가 원금 플러스 받는 돈이 얼마야? 110만 원 되죠. 2년 지나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달리고, 복리는요, 첫 해는 똑같습니다. 1년 때는. 10%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르죠. 두 번째는요, 원금에 대한 뭡니까? 원금에 대한 10만 원 플러스, 요 원금에 대해서 10% 10만 원에다가 요거 이자가 10만 원 붙어 있었잖아. 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그러면 1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 지나면 다르죠. 달리로 계산하면은 얼마 됩니까? 내가 2년 예금했다. 찾으면 얼마 됩니까? 총 120만 원 되는 겁니다. 120만 원. 그 다음에 요 복리를 하면은 합치면 얼마 됩니까? 121만 원 되죠. 그럼 복리를 하니까 얼마? 만 원이 더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달리하고 복리하고는요, 이게 엄청, 처음에는 별로 차이 안 나죠. 이게 3년째 돼보세요. 3년 되면 역시 또 10만 원이야. 그럼 내가 3년 만약에 예금을, 정기 예금을 했다가 3년 후에 찾아서, 그럼 달리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30만 원을 받죠. 130만 원? 그런데 여기 3년째 되면 여기 이제 원래 여기에 원금에 대해서 이자 10만 원이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만 원에다가 20만 원에다가 21만 원이잖아. 그럼 21만 원에 대해서 뭡니까? 또 이자가 붙어가는 얼마? 2만 1천 원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년째 지나면 얼마 돼가요? 달리를 하면 130만 원이죠. 복리를 하면 얼마 됩니까? 바로 130만 원에다가 얼마 추가됐어요? 2만 1,000원이, 그럼 132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리하고 달리하고는 엄청나게 단기간은 별로 차이가 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리와 복리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표면금리가 있어요. 표면금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효금리가 되어 있죠. 그럼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는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예금에 정기예금에 특판해가지고 이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막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요 금리를 가지고 무슨 금리라고 한다? 표면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실효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가 받는 것이 표면금리가 똑같이 10%입니다. 10%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세금이 있는 예금과 세금이 없는 예금이 있죠. 그럼 만약에 비과세되는 예금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원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15.4%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다 거의 내 통장에 꼽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로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 징수하고 여러분 통장에 딱 넣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다 가면은 뭡니까? 그대로 다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효금리는 뭐에 따라 다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자를 세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보세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10%는 하더라도 이자를 복리를 해주느냐 달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효금리는 바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자 계산 방식이 달리라느냐 복리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가 받는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라고 얘기한다? 실효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실효금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기 명목금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금리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항상 경제학에서 명목하고 실질이라는 말은 나오면 이건 물가와 관련됩니다. 물가와. 그러면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금리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면은. 현재 여러분이 금리가 얼마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물가를 전혀 환산하지 않은 그 자체의 금리를 가지고 뭐라 한다? 이것을 명목금리로 얘기합니다. 실효금리라는 말은, 실질금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공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물가가 10% 올라버린 겁니다. 물가가 10% 올랐다는 것은 내게 실질금리는 뭐라 하는 겁니까? 제로금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자 더 받은 만큼 물건값이 올라가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실질금리는 바로 명목금리에서 뭘 빼면 된다? 바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이게 실질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뭡니까? 실질금리는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면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이제 고정금리하고 뭐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죠. 고정금리하고 이거는 뭐 잘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 10%로 고정시켜서 3년간 정기예금을 들었다 하면 이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중의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이 얼마를 10%를 나에게 주겠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자율을 고정시키는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 고정금리를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변동금리라는 말은 시중금리에 따라서 뭐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시중금리의 평균을 따져가지고 금리를 바꿔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진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라고 한다? 변동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은 이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은 같이 따라 그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라고 한다? 변동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장금리가 있어요. 시장금리. 이거는 뭐냐? 바로 입니다. 일단 여러분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시중에서 뭐 은행들이 경쟁하면서 그 이자율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라고 하고 시장금리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기준금리를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통화당국이죠. 누구?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하면 어디요? 한국은행이죠. 그럼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 정의하는 기준적인 금리를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시중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중금리도 같이 뭡니까? 하락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말하고 얘기한다? 바로 기준금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한국은행에서 통화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한 기준금리가 정책을 가지고 정책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시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금리를 얘기합니다. 한매체 금리라든가 콜 금리라든가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이렇게 금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무슨 금리를 얘기한다? 시장금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일반 은행에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이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적용하는 일반 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기준금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과 할인율 칸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야. 수익률하고 할인율이 나오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가는 여기에 이제 나오죠. 그건 뭐요?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할인율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의 예금을 했어요. 해서 이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은 여기에서 수익률이 얼마 됩니까? 바로 10% 되죠. 그럼 수익률은 내가 모은 돈에서 투자한 돈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이게 그 차이를 가지고, 그러면 이자의 원금, 그럼
이자 10만 원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바로 100만 원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수익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이자 금액입니다. 이자 금액을 뭐로 나누면 돼? 내가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은 뭐가 돼? 수익률이 돼. 그럼 보세요. 10만 원 벌려고 내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00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 100만 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몇 프로 나온다? 바로 10%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자 금액에서 뭘 나누면 된다? 투자 금액을 나누면은 바로 이게 10% 이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입표채로 발행하면 이제 처음에 그 표시된 이자대로 그러면 100만 원 나한테 채권을 사면은 매달 10% 해가지고 1년에 10% 해가지고 10만 원 이자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은 할인율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럼 보세요. 100만 원 채권이야. 100만 원짜리 채권을 할인율을 10% 적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할인율을 10% 한다면은 이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겠다는 뜻입니까? 나에게 90만 원에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0만 원에 내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액면가 1년 후에 액면가 얼마? 100만 원을 주겠다 합니다. 그럼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할인율로 채권을 발행했다면은 입표채로 발행하면 아까 이제 이자에 대해서 10% 표율을 이자를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고 할인율로 적용합니다. 할인율로 적용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그럼 쉽게 말해서 선이자를 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바로 90만 원에 나에게 인수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년 후에 액면가 그 표시된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짜리라면 그럼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10%야.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이자를 10% 받기라고 투자했어요. 그럼 수익금이 얼마 생겼습니까? 10만 원이 생겨죠. 10만 원이. 그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10% 할인을 적용해가지고 90만 원을 구입해서 1년 후에 얼마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보세요. 할인율 10%인 경우하고 이자율 10%인 경우에 수익 금액은 똑같이 얼마 생겼어요? 똑같이 1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률로 계산하면 다르죠. 수익률은 보세요. 아까 봐요. 여기에 이자율 10%를 받았을 때는 내가 10만 원 벌려고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00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생겨서 10%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1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90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은 10만 원 나누기 얼마 돼? 90만 원 되고. 그럼 아까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는 바로 1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수익률이 아까는 10%지만 10만 원 나누기 90만 원 하니까 얼마 됩니까? 11% 나오죠.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수익률하고 여러분들이 할인율을 하고 이걸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10%라 했을 때 바로 수익 금액은 얼마 생겼고 10만 원 할인율을 정해서 90만 원에 구입한 것을 1년 후에 모여서 100만 원 받았어. 그럼 수익 금액은 똑같이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여기서 결국은 수익률은 10%하고 하나는 뭡니까? 11%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하고 이걸 잘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수익 금액이 얼마 생기느냐 똑같이 10만 원 생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따지면은 바로 수익률이 10%냐 11%냐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고려해서 이것을 계산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입니다. 수익률하고 할인율 사이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채권입니다. 요 채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권은 뭐를 적용한다 했어요?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입니다. 요 채권 가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수익률입니다. 이게 요 수익률이야. 요 수익률은 뭐 됩니까? 요는 반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가 채권을 10% 할인받고 샀어요. 그럼 얼마? 90만 원 주고 산 거야. 채권을 20% 할인받았어. 그럼 할인율입니다. 이게 할인율을 20% 적용해서, 그럼 보세요. 나는 채권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80만 원을 구입한 거야. 그 다음에 1년 후에 얼마 받는 겁니까?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럼 20%를 적용하면은 이래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채권 가격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럼 10% 할인했을 땐 채권 가격이 얼마 됩니까? 90만 원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제 90만 원이 되는데, 할인율을 20% 적용하니까 채권 가격이 얼마 됩니까? 8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는 90만 원의 채권을 100만 원짜리 채권을 구입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0% 할인되면 얼마를 지금 돈을 하고 80만 원을 돈 주고, 그 다음 얼마 받는 겁니까? 100만 원 받는, 액면가를 받는다는 뜻이야.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내려서, 그럼 채권 가격이 내린다는 말은 채권 수익률이 뭡니까? 수익률은 올라가죠. 보여. 여기에서 10%일 때는 수익 금액이 얼마야? 10만 원이지만 20%면 20만 원 되잖아요. 수익 금액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린다는 말은 채권 수익률은 뭐 한다? 오른다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하면 채권 수익률은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은 바로 서로가 뭡니까?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럼 채권 가격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맞다? 떨어졌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채권 수익률은 맞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과 채권 수익률에서 관계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할인율하고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이걸 잘 판단해야. 그래서 막 수익률, 할인율, 아까 이자율을 계세요. 이자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분석해서 투자할 때에 잘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투자할 때 이것을 잘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나오죠. 그 파트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이자율하고 여기에서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자 결정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자가 결정되면 어때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을 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종류, 그래서 이자 여러분들이 달리러 하느냐, 복리를 하느냐, 또는 표본금리, 실효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기준금리, 시장금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할인율에 대해서 서로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하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